이 우주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그 두 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만 곧 우리는 새끼 양이고 나뭇잎이고 별이고 신비하게 반짝이는 연못물이다. 미국 플리처상 수상시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 휘파람을 부는 사람에 수록된 산문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며 우주에게 두 가지 선물을 받는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질문하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하루는 순한 양으로, 하루는 나부끼는 나뭇잎으로, 때로는 반짝이는 별, 혹은 연못 같은 평온함과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우리를 다채롭고 또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주는 힘.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이러한 사랑과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그러니 세월이 흐를수록 호기심은 옅어지고 사랑은 시간이 흐르며 담담해지기 마련이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질문하며 부단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주가 준 두 가지 선물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경후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위를 싫어하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김경우입니다. 네, 더위를 싫어하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네.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여름을 안 좋아하세요? 더위라는 부분이 가장 커서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장점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여름을 말할 때의 기운이 있잖아요. 과일도 많고 과즙도 많고 뜨겁고 그다음에 파도도 있고 맞아. 벌레도 많고 이럴 때 그 기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김경후 시인님 소개를 드릴게요. 1998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신 시집으로는 그날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 12겹의 자정,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어느 새벽, 나는 리어 왕이었지 등이 있고 현대문학상 김현문학회를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울려고 일어난 겁니다 라는 시집을 출간하셨어요. 시집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시집 내고 바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늘 시집이나 아니면 다른 글을 쓴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가지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가 바로 그 글을 쓴 작가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 밖에 절대로 안 나오고 꽁꽁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울려고 일어난 겁니다 라는 시집 제목인데요. 시집 수록작 중에 저만치 여기 있네 라는 시에 등장하는 식구 중에 일부죠. 시집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누구든지 그 뭐 소설을 쓰시는 분이든 시집이든 제목이 참 어려운 다른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안에서 이제 좋은 구절을 찾다가 너무 이번에 좋은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후보들을 1, 2, 3, 4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 시 안에 들어가 있는 저만치 여기 있네랑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이 구절 자체가 가지고 해석이 좀 여러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울려고 일어난 겁니다를 시집 제목으로 했어요. 울음이라는 게 어쨌든 대상과 진심으로 만날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집이 나의 시집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시집이라는 건 내 거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 그런 울음이라는 가장 이렇게 극적인 그런 표현으로 만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일어선다가 몸에서 이렇게 자세로 기립하는 거 말고도 사건이 발생하고 무언가가 태어나고 시작되고 이런 거를 뜻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제가 막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저 근데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는 시인님 말씀 듣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직립의 의미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뜻도 있다고 하시니까 또 확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5번째 시집이에요. 네. 이전 시집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좀 느끼신 점 혹은 뭐 신경을 쓰신 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모든 작가들처럼 항상 첫 시집, 첫 소설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쓰는 것 같아요. 다시 펜을 들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단지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걸 내게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시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몇 년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시네? 어떤 시라는 걸 떠나서 나는 시를 쓰고 있어라는 내가 배웠던 그리고 남들이 이러저러하게 생겼으면 시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잊고 그런 장르나 형식을 좀 벗어나서 시처럼 보이려는 의식 말고 좀 더 이렇게 언어에 긴장하고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대하려는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었어요. 아, 시처럼 보이지 않는 시. 네. 그러니까는 뭔가 포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집 읽으면서 다수의 작품에서 고독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희 문학평론가님께서도 이제 시집 뒤에 해설에 시인 김경우는 자신의 고독을 언어로 형상화하면서 요나의 다락으로 나를 쑥 밀어넣는 것만 같았다라고 써주셨는데 시인님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독, 시인님에게 고독이란 어떤 의미일까? 잘 몰라서 쓴 것 같아요. 고독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무엇을 고독이라고 하는지 저야말로 뭐 독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결 있잖아요. 고독했을 때 뭐가 떠오르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집중? 깊이의 시간? 집중과 깊이의 시간?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사실 시인도 자신이 그 시로부터 외면당하잖아요. 쓰면서 외면당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꾹꾹 눌러 쓰면서 더 이렇게 시에 다가가려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이기도 하고 다른 무엇이 아니어도 되는 순간. 그냥 나 자신이 그대로 있어도 되는 그런 이해하려는 시간? 그런 게 고독의 시간이면 고독의 시간이고 고독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집중과 깊이의 시간.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러려고요. 저도 이제 시인님 시 읽으면서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뭐 이런 것의 차이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차렷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불안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일교차라는 시의 한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간지러운 곳은 막상 날카롭게 베인 곳. 책벽이라는 시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 부는 곳은 비어있는 곳. 되게 일부를 읽어드렸지만 시인님만의 시적 정의랄까요? 이런 게 되게 확 다가오는 구절들이었어요.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이런 문장들은, 이런 정의, 새로운 정의랄까? 이런 거. 뭔가 다른 것과 만나려는 마음. 그러니까 저희 지금 문장의 소리의 제목이 지금 만나요잖아요. 근데 그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기억했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더 만나고 지금 만나고 그 순간순간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상으로서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되어가는 그 만남? 그런 노력이 지금 이 문장들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 이것도 앞으로 그러려고요. 근데 정말 기다린다는 건 불안하지 않다는 거야 라는 문장을 봤을 때 저는 나는 앞으로 더 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람 부는 곳은 비어있는 곳. 이런 문장을 봤을 때도 비어있는 곳에 바람이 오는구나. 뭐 이렇게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곳곳에서 정말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누는 시집 제목이 울려고 일어난 겁니다. 이잖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최근에 언제 우셨어요? 제가 그 분위기라든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슬프고 그렇게 할 때 저도 울고 싶은데 잘 못 우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진짜 울고 싶어요. 못 울어서 울고 싶은데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울음 그런 것은 그것도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말로 왜 울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했어요. 그냥. 태어나는 뭔가를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보면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느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어떤 거를 알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두려움도 있고 그 울음은 아직 이렇게 해석이 되지도 않고 해석을 뭐 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좀 누군가 다독여주고 할 때,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도 굉장히 그 공감의 그 지형도에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걸 못해서 제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울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어떤 지금도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감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냥 감동이란 한 단어로 설명되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름 붙이는 순간 거기서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언어의 한계인데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또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지점 어긋남들이 주는 감동도 있고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님의 시 중에 툭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툭, 슬픔이 무릎을 건드릴 때 그래도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소리, 마음의 고무줄 사가 끊어질 때 나는 소리. 툭, 툭, 밤에 송곳니가 부러지는 소리. 그때 우리도 함께 부러지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서로 돌아서는 소리. 툭이라는 일상적인 단어가 뭔가 근원적 슬픔에 대한 고찰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 나는 소리라는 것도 저는 또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 쓰실 때 어떠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쓰시게 된 시인지 쓰시면서. 제가 그거를 되게 갈망하고 갈구하고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결말이나 아니면 이게 헤어짐, 사라짐, 이렇게 옅어지는 어떤 것들, 인연이든 관계든 대상이든 그런 걸 보는 거를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감각으로 오더라고요. 툭 하고 이렇게 진짜 제가 아직 환청이 들리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라 그러지? 온 감각에서 툭 하고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러나 끊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집착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어떤 집착했었던 관계 또 현실을 보지 못했었던 어떤 것들, 대상들에 대해서 그냥 반성의 의미로 썼다 그럴까요? 아, 반성의 의미로. 그러시군요. 이번 시집은 2019년 시인님께서 김현문학패를 수상하신 후에 처음 내신 작품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문학패 수상 당시에 공허로부터 폐쇄적인 세계와 자기 파괴적인 이미지를 불러내는 데 주력해왔다라는 평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번 시집 수록작 중에서도 공허와 허무에 대한 이미지들의 연쇄를 찾을 수 있었어요. 공허와 허무, 자기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인님이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지점들이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말을 하고 싶은 어떤 지점이 딱 있었으면 말을 했을 텐데 맞아.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시라는 거에서 계속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메시지라는 걸로는 이렇게 되게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근데 그 죽음의 경험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공허나 무슨 허무 이런 것들도 사실 삶에 있고 그것까지 이렇게 아우러진 어떤 삶? 죽음이 사실 어우러진 게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기쁨이나 즐거움은 소리가 있어요. 와 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뭐 경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공허나 허무나 슬픔은 그 어떤 감정이나 감각에 말을 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공허나 허무에 대해서 소리를 주고 싶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나의 일부이기도 하니까 그러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어떤 약간 주제는 아니지만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 모두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허무한 존재들이잖아요. 죽으면 끝이고. 근데 너무 어둡지 않나요? 지금 방송이? 아니요. 근데 시나 문학이나 예술들이 그런 것을 계속 말해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둡고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치워놓는 것들을 계속 소환하고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여주고 말하는 자체도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시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들었습니다. 시인님 또 시집 수록작 중에 곁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시인님 앞에서 읽으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벚나무를 껴안는 불길처럼 곁에서 불타며 불태우며 사라지며 그걸 봄 아니면 우리라 할까 서로의 잿가루 뒤집어쓰며 사라지는 것들의 방향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곁. 따뜻한 시라고 저는 느꼈어요. 곁이라는 시어가 주는 뭉클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거리 두기 때문에. 시인님께서 정의하는 이 시대의 곁이란 어떤 걸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기처럼 네가 소리를 낼 때 난 늘 곁에 있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 그걸로 제가 또 견디고 있기도 해요. 곁에 소리처럼 곁에 있어. 좋네요. 시인님 시 이렇게 보면 제목이 굉장히 간결한 것 같아요. 그 딱 떨어지는 단어들로 제목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그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목도 되게 단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긴 문장에 멋있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로 뜨거운 뭐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뭐 이렇게 굉장히 느낌이 확 오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능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지으면 촌스럽기 때문에 그 촌스러움을 감추려고 그런다 그럴까? 그래서 오히려 그 제목에서는 좀 이렇게 소재나 아니면 주요한 어떤 대상을 많이 그냥 언급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도 되게 간결하고 시인의 말도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당신을 읊는 것이 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목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되게 덜어내고 정말 딱 하나만 남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되게 이제 시인님의 이 시집에 실린 시가 되게 그 전통적인 시, 그러니까 행과 연이 이제 나뉘는 짧은 전통적인 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심표가 많은 되게 숨가쁜 느낌의 심표가 많은 산문시랄까요? 이렇게 딱 두 개로 번박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인님께서 시를 쓰실 때 어떤 시상이 떠올랐을 때 이렇게 이 시는 이렇게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시를 모르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시상이 떠올랐을 때는 이게 어떤 작품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작품의 어떤 형식이나 전개 같은 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거를 내가 결말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결말만 남는 거고 그거는 시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형식을 뭐 요즘에 뭐 산문시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행과 연을 나누는 몇 개의 행과 연으로 이루어진 시도 있는데 그거를 좀 이 시가 조금 더 내가 느꼈었던 그 지점과 가까운 쪽으로 형식을 결정하려고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각각의 이제 맞는 옷을 찾는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시인님의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형식의 시는 되게 천천히 절제하면서 읽는 나도 굉장히 천천히 읽게 되는데 심표가 많은 산문시 같은 경우는 되게 저도 숨차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시인님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또 부끄럽지만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번 시집의 오로라 여행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진짜 이런 개 들고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오로라 여행 개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들고 그러니까 그 시에 보면은 오로라를 보러 가자고 10,000원씩 네. 모으고 있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개를 진짜 드신 건 아닐까 뭐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원대한 꿈을 이제 공개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 중에 갈 땐 각자 갈까? 우리 중 누군가는 오로라를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이나 봐. 이 부분도 전 너무 좋았어요. 각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 뭐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시를 시인님의 낭독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1부의 마지막 시인 라이터 소년이 있어요. 네.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라이터 소년. 한 번은 은백양 숲을 까맣게 태웠지. 눈송이들 불꽃 속으로 따스하게 녹아 흘렀지. 사라진 일들이 단 하나의 희망이 될 때 다신 켜지지 않는다. 때가 오지 않아 밤은 오지 않아도 된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점점 여름이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막바지 더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의 이미지가 그
약간 은빛 눈과 같은 그런 게 반짝 빛나는 약간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읽어드린 것도 있고 좀 짧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단순해서 그냥 눈으로 읽지 않아도 낭독으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시인님 시 읽으면서 거기와 여기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했지만 거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진 않았거든요. 인간이 고독한 존재라는 게 저는 언제나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인님 뵈면은 시인님의 거기와 시인님의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시인님에게 거기는 어딜까? 시인님에게 여기는 어딜까? 이런 거. 그 거기와 여기가 사실은 그 장소 대명사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와 거기라는 게 이렇게 먼 곳, 가까운 곳 이것도 상대적이지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뭐 따스함, 차가움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점점 어떤 말할 수 없는 것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와 여기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로 딱 이렇게 너는 먼 것에 대해서는 저기, 여기, 거기 이렇게 쓰고 가까운 건 여기. 현재 이런 것을 여기라고 써야 돼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그 실제로 멀었던 것 같지만 의외로 멀었던 것 같은데 딱 생각해 보면 이미 나한테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나 여기 현재가 몰랐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멀리 있었던 건 나고. 거기 저기 있었던 건 저였던 것 같고 여기 있는 것은 오히려 나를 바라봐 주던 그 만남들 그런 것이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 방금 시 한 편 들은 것 같아요. 거기와 여기에 대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투욱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되는 소리. 저는 이것도 되게 오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또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모두 고독한 존재인데 이 고독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고독과 친하게 잘 지내보고 싶지만 고독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고 아까 이제 시인님한테 언제 그렇게 우시냐 뭐 이런 질문도 드렸지만 그 질문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난 언제 우나. 근데 저는 너무너무 외로울 때 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외로울 때 막 큰 소리를 내서 막 울거든요. 시인님은 그런 어떤 너무 버거운 고독이나 버거운 외로움 어떻게 처리하세요? 꿀을 퍼먹습니다. 꿀? 꿀 좋아하세요? 꿀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독이라는 게 있을 때 왜 이 감정은 어디서 오지? 이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져가는 지점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너 때문에 외로운 거야. 뭐 이런 것 등등 내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분명히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되게 끊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꿀을 막 엄청 먹는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내가 그 지점을 이렇게 딱 끊는 그런 걸 하는 순간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꿀을 막 퍼먹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부엌에 서서 왜 이렇게 막 꿀을 퍼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왜 달콤한 게 이렇게 딱 들어오면 지독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 그 지독함.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 너무 독하다, 이 꿀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꿀도 좋고 소금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단 거를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그렇게 좀 버거운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요즘 좋아하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쭉 그냥 혼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혼자 있는 거고 가장 지배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고 그걸 좋아한다기보단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어서 과자 중에 뻥땡땡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뻥땡땡? 네, 그래서 그 과자를 주식 겸 부식 겸 디저트로 한 달 반 동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삶의 60%, 제 이 신체의 60%는 뻥땡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뻥튀기 같이 생긴 그 과자 말인가요? 네. 그것도 되게 달콤한 과자. 네, 그거를 먹고 좀 달면 아이스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게 뭐지? 맛이 어떤 맛이었지? 그럼 다시 이렇게 막 먹고 그 뻥이 그러면서 이제 혼자 먹으니까 그 말 자체가 보면은 그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혼자 너무 오래 먹다 보니까 이제 막 의미 부여도 하게 돼요. 그 소리 자체가 그 놀랄 때 하는 소리고 그리고 사실 그 옥수수인지 뭐 그런 것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 하면서 그렇게 마법 같은 시를 쓰고 싶다. 뭐 이런 헛소리도 조금 혼자서 해보고 그리고 그 동시에 저희가 그 뻥이라는 소리에는 약간 거짓말 이런 것도 들어 있잖아요. 가짜인 어떤 마음 이런 것도 좀 들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소리 자체와 함께 용서가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뻥이라는 소리처럼 뭔가 이렇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뭔가 딱 변화가 확 되는 그런 어떤 말들? 맞아. 그런 것들을 쓰고 싶다? 이런. 너무 혼자 뻥땡땡을 먹게 되면 이렇게 제품 선전이 아닙니다. 근데 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과자를 먹으면서. 그래서 시를 쓰시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끝낼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추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조금씩 곁으로 오고 있는데 여름 더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을이 오면 제일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그 슬픔이 제 무릎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느리게 마치 숲속에 있는 나무인 것처럼 아주 천천히 가을 숲을 거닐고 싶어요. 좋다. 네. 바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저도 숲을 거닐어 보고 싶네요. 여름 숲에는 벌레가 너무 많아. 네. 네, 그럼 가을 숲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시를 쓰기 위해서 그 정성으로 언어를 대하고 타인을 만나면 그 타인이 내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우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한국문학번역원이 제5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산문학은
태어나고 자란 땅을 여러 이유로 떠나야 했던 이들이 낯선 타지에서 겪었던 삶의 여정과 아픈 기억을 담은 값진 우리문학입니다. 대회도서로 지정된 25종의 이산문학 작품 중 한 권을 읽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감상을 나누어 주세요. 총 수상 인원 37인, 총 상금 1,750만 원. 소통과 평화의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8월 31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diasporaboo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김나리 소설가입니다. 말해봐 나한테 왜 그랬어 공동 작업하셨고 화요일마다 해방촌 문학서점 고요서사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계시며 문학공동체 삼손당의 당원이기도 합니다. 김나리 작가님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나리 작가님을 삼손당의 당원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삼손당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삼손당은 이다슬 당대표와 김나리 당원으로 이루어진 이의체제 문학공동체인데요.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는 신화 속 인물 삼손에서 영감 받아서 이름 짓게 되었어요. 누구도 우리의 말과 머리카락을 우리의 의지 없이 함부로 자르지 못한다는 문장을 기조로 번역과 소설, 에세이, 요가 등 여러 가지 언어를 다루는 문학적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점에서 일하시고 현재 에세이 책 출간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메일링 서비스도 하고 계시죠? 네, 꼼꼼한 이러쿵 저러쿵이라는 제목의 메일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인스타그램 요날날 계정에 오시면 신청 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올해 출간된 에세이의 마감을 자꾸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마감을 만들어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시작해 봤고요. 매주 1회 발송하고 있고 에세이는 초가을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곳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감은 정말 훌륭한 제도인 것 같아요. 김나리 작가님의 꼼꼼한 이러쿵저러쿵 메일리 서비스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고하실 책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제가 7월부터 삼손당 문학선 초단편 소설을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7월 소설인 쉬는 취미로 쓰는 거지에 대해서 광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3분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지만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긴 소설을 쓰기 위한 일상적인 리듬을 찾고자 저는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보려고 했는데요. 손바닥만한 엽서 사이즈 안에서 끝나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이 소설은 7월부터 발표를 시작했고 올해 12월까지 6달 동안 매달 한 편씩의 짧은 소설이 판매될 계획인데요. 7월 소설의 제목은 쉬는 취미로 쓰는 거지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문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이나마 탐구와 사유를 해보려는 소설이었는데요. 이 소설에는 스팸 공장에서 일하는 지민과 미래라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고요. 앞으로의 8, 9, 10, 11월, 12월 소설에서도 이 주요 두 인물이 각기 다른 사건들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은 엽서 사이즈 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000원에 고요서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메일 통해서 구매 의사를
밝혀주시는 분들께 우편을 통해서 엽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네. 끝인가요? 다 하셨나요? 네. 아, 네.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는데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김나리 작가님.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선당 문학성 김나리 작가의 초단편 소설 반가운 엽서를 받은 것처럼 설레고 긴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방촌 문학서점 고요서사에서 또 김나리 작가님의 인스타 아이디 _YONALNAL 요날랄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 @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호빙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준원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준원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7년 모던타임즈를 각색하며 극작가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018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단편소설 100키를 발표하며 소설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현재는 소설 창작과 극작 활동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뮤지컬 광주,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쓰셨고 소설집 곰곰 무슨 곰, 앤솔로지 소설집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최근에 새로운 희곡 하나를 탈고를 해서 넘겼고요. 네. 그리고 11월에 발표할 소설 작업을 이제 막 구상을 끝내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평소에는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한 번씩 놀라고 있습니다. 네. 와, 11월에 발표할 소설을 벌써 구상을 끝내셨어요? 구상은 되게 오래 했는데 네. 계속 쓰는 걸 미뤄왔어요. 미뤄오다가 이제는 시작을 하지 않으면 마감에 맞출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희곡을 이제 끝내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잘 써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조건 한 달 전에. 네. 반성합니다. 네. 소설가로서의 활동보다 극작가로서의 활동이 먼저셨어요. 소설과 희곡 중에 어느 것을 더 먼저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시는지도 궁금하고. 소설을 처음 쓴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 소설이란 걸 처음 썼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소설가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희곡은 역시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썼는데 그때도 역시 극작가가 될 거라고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시작을 말을 하자면 그때가 되는 것 같고 극작보다는 이제 제 꿈으로서 준비한 거는 소설이고요. 이제 소설을 쓰다가 이제 소설가로서 등단을 하기 전에 먼저 극작 쪽에서 기회가 와서 먼저 극작을 하게 됐고요. 무게중심은 따로 어디 무게중심을 두고 있진 않고 둘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매체라서 소설 쪽에서 원고 청탁이 오면 소설 쪽에 무게를 두게 그쵸? 되고 희곡 쪽에서 작업 의뢰가 오면 희곡 쪽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하실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으신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안준원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할 취미는 바로 DIY입니다. DIY라고 하면 팔찌 만들기부터 인테리어 소품 제작, 도예, 십자수, 목공 다 포함이 되는데 섭외 때문에 전화를 드렸을 때 작가님께서 큰 걸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작은 것도 만들긴 만드는데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거를 만들게 돼서 최근에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고 헐. 집 뒤에 창고를 하나 지었고요. 그 사이에 쉬어가는 느낌으로 간이 대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거의 건축이잖아요. 그쵸.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제가 DIY로 섭외를 받았을 때 이것이 DIY인가 살짝 예. 근데 어쨌든 제가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 말 멋지다. do it yourself에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너무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각파이프라는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 프레임을 대고 위에 그늘막 같은 쉐이드 천을 해서 차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름에. 그래서 딸이 타면은 뜨겁다고 저한테 아 뜨거 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큰 텐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태풍 불면 날아가고 막 접어야 되고 그래서 이참에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참에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네. 요즘에는 DIY 키트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그냥 설계부터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렇게 키트로 이렇게 배송될 그쵸.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오더라도 화물 택배로 오거나 아니면 용달차로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배달을 해오는 그런 시스템이라 설계 그리고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쓸지 그리고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만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뭐 그런 전반적인 거 그리고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그런 거 다 이제 제가 알아서 리서치 해갖고 조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직접?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손으로 뭐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둘이 얘기를 하다가 좀 아이를 자연에 좀 가까운 데서 키우고 싶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하던 일을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시골에 이제 집을 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사를 해갖고 딱 들어갔는데 사정상에 이삿짐이 좀 늦게 들어오고 이제 텅 빈 집에 저희끼리 이제 며칠 있게 됐는데 그래서 텅 빈 거실에 있는데 와이프가 한쪽 벽면을 보면서 저쪽에는 책이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책 자체가 하나의 인테리어처럼 보이면서도 우리 집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서 그러면은 책장을 전면을 다 채울 만한 책장을 한번 사보자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일단 그 정도 사이즈의 책장이 없고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비싼 돈 주고라도 살까 이건 약간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니 고민을 했는데 그 비싼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게 저희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모양이나 그런 게 너무 흔해 보이고 그래서 그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때 그 책장을 만든 걸 시작으로 그 집에 이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주차장을 짓고 창고를 짓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내분은 어떤 조물주 같고 조물주가 말씀으로 딱 하면 작가님께서 딱 만드시는 뭔가 좋은 시스템인데요. 저한테 제작을 의뢰하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이제 그걸 실행하는 그러게요.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감각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상의를 해갖고 이런 모양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상의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일개미처럼 일을 하죠. 멋있습니다. 소설과 희곡도 쓰셔야 되는데 또 그리고 책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할애를 하시나요? 한 번 하시면? 사실 실제 제작하는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뭐 길어야 2, 3일 이 정도 걸리고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낯선 재료로 낯선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 자재들이 큰 걸 짓다 보면. 그래서 리서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할 때 그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일컫는 그 업계 쪽에서의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공부해갖고 익히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걸 찾기도 힘들고. 근데 이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주차장을 아까 각파이프라는 걸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그 용어를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철강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예, 사장님, 거기 동국철강이죠? 예, 맞는데요. 제가 이번에 주차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높이가 2.5m고 가로 세로가 한 4.8m? 중간에 막 프레임이 한 2-3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답이
네, 그래서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좀 각파이프 좀 살려고요. 그러면. 그래서 몇 개나 필요한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 그게 몇 개인지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사이즈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듣고 있다 끊으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그분들은 주로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도매처럼 파시는 분들이라.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거 공부를 했어요. 용어들을. 공부를 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요즘 그 치료 가게에 2T짜리 칼라 각각 한 분에 얼마죠? 아예 32,500원이요. 50각에 2T짜리는요. 아, 22,500원. 30각도 2T짜리가 있나요? 아, 그건 1.8T만 있고. 그러시면 7호각짜리 4개, 그리고 뭐 50각짜리 3개, 30각짜리 4개 정도 시킬 건데, 예. 아, 배송료가 있어요. 아니, 사장님, 근데 제가 이거 뭐 한번 시켜보고 써보고 자재 괜찮으면 쭉 시킬 거니까 이번에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쪽에서 제가 뭔가 많이 아는 거 많이 사본 사람 느낌이 나니까 그쪽에서는 눈탱이 맞는다, 단가를 후려친다 이런 은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많이 드는 걸 하는데 내가 좀 돈도 아끼려고 일을 하는데 괜히 막 초짜가 나섰다가 더 덤탱이 쓰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은 막 바가지 쓸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의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싸게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용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도 있어요. 네. 사전 조사에 시간이 많이 굉장히 들지만 많이 굉장히 필요한 꼭 필요한 방금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안준원 작가님의 DIY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DIY로 만들고 싶은 것이 소설이나 희곡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만큼 많다. no. 로또에 당첨돼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어도 나는 DIY를 위한 재료와 도구를 사서 직접 만들 것이다. yes. 언젠가는 직접 집을 짓고 싶다. yes. 멋지다. 나도 짓고 싶은데.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Y는 창작하는 기쁨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용적인 목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살 수도 있는데 직접 만드시는 이유 있다면?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모양과 디자인과 용도에 적합한 것들이 없을 때 그거를 직접 만들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 창고 지을 때도 가로로 3m로 길고 폭은 1.1m로 좁은 형태가 필요했어요. 저희 집 공간에 딱 맞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품들이 그렇게 길쭉한 형태를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가성비 말씀하셨지만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뭐 집 지을 때 애초에 창고를 같이 지으면은 단가도 떨어져서 애초에 처음부터 같이 짓는 게 좋지만 살면서 뭔가 필요해서 만드는 경우에 그 작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고용해서 하면은 인건비가 훨씬 많이 나가고 그 자재값도 되게 높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딱 봤을 때 성취감이 굉장히 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씻기도 전에 나가서 한번 싹 보고 한번 미소 짓고 내가 이걸 해냈구나 하고 막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릇도 내가 만들어서 쓰고 싶고 옷도 그냥 내 취향에 맞게 만들어서 하고 싶고 그런 뭔가 욕심은 있는데 시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작하다가 실패했던 경험 있으세요? 과정 중에는 자잘하게 실패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대개가 이제 처음 도전하는 재료로 처음 도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자잘한 실패들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중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서 가만히 그 제가 실패한 걸 보면서 멍하니 보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준원아 이 바보야. 너 왜 이랬니? 어쩌려고 이러니? 이 비싼 걸. 0.5cm만 더 여유롭게 잘랐어야지. 뭐 하는 거니? 이렇게 30분을 보고 있다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르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자르자. 결국엔 완성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는 자잘한 실패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패라고. 갑자기 주차장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기 위한 이렇게 판석을 깔았거든요. 현무암 판석이라는 걸 깔았는데 그 현무암 판석이라는 게
원래 그 주차장 작업을 미리 할 때는 모래나 흙바닥에 그걸 놓고 그 옆에 틈을 이제 잔디를 식재하거나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를 부어서 같이 이렇게 굳게 만들면은 생각보다 쉽게 모양을 잡을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잔디밭이었던 곳을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거기에다가 현무암 판석이라는 거를 깔았는데 잔디를 그 돌 모양대로 이게 부정형 모양이라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그 모양대로 잔디밭을 도려내고 도려낸 위치에 돌을 넣고 이렇게 밟았을 때 안 흔들리게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해놨을 때 사람들은 그냥 돌을 띡 놨다고 생각하지 그걸 누가 뭐 엄청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티도 별로 안 나는 작업인데 그 조금의 이 수평을 안 맞춘 것 때문에 밟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맞추려고 제가 그 많게는 20km 넘게 가는 거 이렇게 들어갔고 모래를 조금 넣어갖고 이쪽에 하고 또 이쪽에 흔들리면 이거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DIY를 하면서 가장 그게 힘들었던 작업인데 티는 가장 안 나고 힘들었던 작업인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를 와이프가 보다가 나중에 그 일을 제가 어떻게 끝내고 나서 와이프가 무슨 말이 했냐면은 처음에 제가 넋이 나간처럼 사람처럼 보였대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저 사람은 기계일 수도 있겠다. 이거를 완성해야 된다는 프로그래밍이 돼서 이거를 끝내기 전에는 끊임없이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막 로봇으로 낑 모래알 30알 투입 찡 흔들린다 여기 50알 투입 찡막 이런 느낌의 기계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완성을 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지면에 있는 토사가 유출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수평 맞춰놓은 게 밟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어떡해. 근데 그거는 제가 웬만하면 이제 고치고 싶은데 너무 진이 빠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정도 실패한 채로 그냥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실패예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야. 밟을 때마다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수정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두고 있어요. 되게 소설 쓰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정 맞아요. 중에 실패는 있으나 완성은 되고 남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나한테 너무 걸리는 문장들 엄청 있잖아요. 걸리죠. 책이 나왔어도 네. 딱 그게 느껴졌어요. 와, 멋있습니다. 혹시 그럼 작업실 따로 있으세요? DIY를 위한 작업실. 한때는 막 나만의 목공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무 말고 다른 재료를 다루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지을 공간에서 바로바로 그냥 작업을 해요. 창고를 지으면은 그쵸. 창고 지을 위치에 가서 파이프를 자르고 용접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네. 작업실이 필요하기엔 사이즈가 너무 큰 작업들인 네, 거죠. 그냥 공터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싼 값에 만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와이프랑 협의를 해서 둘 다 이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이제 만드니까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죠. 그쵸. 불만은 전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예를 들어 제가 뭐 그 일을 한다고 뭐 다른 일을 안 하거나 뭐 육아를 등한시하고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제 개인 시간, 와이프 개인 시간, 뭐 일하는 시간, 육아 시간을 이제 공이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제 시간에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까지는 하고서 내가 이거를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알아채고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해라고 말을 해주고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불만은 제가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가끔씩 물어봐요. 너 소설은 언제 써? 이렇게 언제 쓰세요? 본업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런 불만을 이제 표할 때가 있죠. 와, 되게 좋은 파트너인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그쵸? 그러면 언젠간 이것은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최종판이 있다면? 집일까요, 그게? 저희 집 앞에 어떤 분이 작년 겨울부터 혼자서 집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막 밑에 공구리도 직접 치시고 막 철글도 다 짜시고 그리고 존경스럽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그분이 처음 하면 되게 막 의욕차고 밝고 막 해맑으신 모습으로 와서 막 하다가 겨울이 추워지고 그러면서 막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시고 근데 겨울에 어떻게 1차 작업은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쉬시려나 보다. 봄 되면 돌아오시겠지 했는데 봄이 돼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지쳐버리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 일에 지쳐버려서 이제 완전 손을 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이제 집을 짓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우리가 내 가족이 살 집을 지을 수는 없겠다, 이거는. 작은 규모의 내가 뭐 작업실 같은 것 정도는 뭐 한 10평 정도 되는 것 정도는 지어볼 수 있겠지만, 가족이 사람답게 살 집은 사야겠구나.
그쵸. 네. 가성비를 따져서. 네, 가성비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정말 그래도 멋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문학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소설집 공곰 무슨곰의 단편 포토에는 낡은 중고 트럭 포토를 타고 여기저기 새로 얻은 집에 채워 넣을 중고 가구를 얻으려고 다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집에 있는 가구 리품이나 수리도 직접 다 하시는 편이세요? 뭐 일단 저희 집에 있는 가구들 중에 아직까지 이렇게 리폼이 필요할 만한 가구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생기면은 제가 직접 할 것 같고 그 외에 뭐 조명이 고장났다거나 뭐 수도관이 뭐 고장났다거나 뭐 그런 뭐 지붕에서 비가 샌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도. 이제 용기를 좀 먹고 실리콘 들고 올라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실리콘이 좀 헐거운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긁어내고 새로 이제 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작업들이 소설 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그런 작업으로 제가 아직 그걸 소재로 글을 써본 적은 없고 그리고 뭐 그 작업을 하면서 소설이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보통은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소설을 쓸 때 어떤 이걸 써보고 싶다 그리고 어떤 조금 영감이 있으면 일단 쓰고 봤거든요. 근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앉아갖고 막 일단 쓰고 쓰면서 고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작업을 하고 나서는 좀 구상을 그래도 좀 미리 어느 정도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이 그렇게 설계를 꼼꼼하게 하고 막 자재를 딱 맞춰서 하지 않으면 자재도 낭비하게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그런 것들을 막 이미지로 더 많이 그려보고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습성들이 알게 모르게 남아서 소설을 쓸 때도 그렇게 먼저 또 생생하게 그려보고 뭐 구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고 작가님께서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설을 써야지. 나 이제 글 쓰는 시간이 하고 테이블에 앉으면은 바로 자 앉았다 쓰자 이게 아니고 앉으면 유튜브도 한번 들어갔다가 그쵸. 인터넷도 좀 보다가 뭔가 맞아. 좀 브레이킹 타임 뇌를 좀 이렇게 전환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어떤 새로운 소설을 쓰거나 희곡을 쓰기 전에 뭘 만드는 것 같아요. DIY로 미뤄뒀던 이게 필요했는데 언제 만들지 했던 거를 희곡이나 소설을 쓰기 전에 그걸 하고 싶은 음악이 생겨요.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소설이나 희곡을 써야겠다는 어떤 본능적인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막 하고서 만들고 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설이나 희곡 쓰기 시작하면은 뭔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해낼 것 같은 어떤 느낌? 막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허투루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낭비의 시간이란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말씀드린 그 시간 빼고는 다 낭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육아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육아 뭐 그냥 당연히 뭐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이제 딸이 이제 4살에서 올해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이제 좀 루틴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뭐 나오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아이도 적응하기 힘들고 저희도 루틴이 생겼다 없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또 그 때문에 많이 다들 힘드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직접 쓰신 취미와 관련된 문장을 낭독해 주셔도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취미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읽고 나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어찌저찌 설명이 될 것 같은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왔는데 혹시 실례나 결례가 안 된다면은 여기 1인칭 화자인 나랑 극 중에 나오는 경진 누나라는 분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경진 누나 역할을 그럼요. 읽어주실 수 있으면 네네. 제가 일단 여기 앞에 문단을 읽고 나서 여기가 대화인데 그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연을 올렸어야만 했다. 그러지 못해서 그러지 않아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다. 뒷걸음질 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여기 이 모래사장 위로. 이 위에 한때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이들이 돗자리를 펴고 모여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들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들 얼굴 하나하나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진다. 누군가는 웃고 있고 누군가는 슬픈 표정이다. 취기가 잔뜩 오른 얼굴이 있고 속을 한번 개워낸 듯 창백한 얼굴도 있다.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할 수 있던 날들이었다.
함께 듣는 파도 소리가 익숙했고 함께 마시는 술에 함께 굴복했고 같은 모래알을 몸에 묻힌 채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체크아웃 시간이 머지 않았다. 아침에 경진 누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에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다. 짐을 챙겨 숙소를 나설 때 그때 전화를 걸 것이다. 누나는 왜 답장하지 않고 전화한 것이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문자 언어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해도 음성 언어로만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걸 누나는 잘 아니까.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건지 연극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연극하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누나가 연극을 안 했다면 안 좋아했을까? 만나지도 못했겠지.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단 얘기지?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탯줄 뿐이야. 계속 좋아해도 돼? 아니, 그러지 마. 매번 담담하게 거절해줘서 고마워. 매번 담담하게 고백해줘서 고마워. 이게 곧 발표작이라서 아, 네. 아직 열심히 쓰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와이프가 유일하게 불만이 소설을 언제 쓰냐고 묻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주차장을 한창 만들고 있을 때 자기 11월에 마감 있지 않아? 그 소설 언제 쓸 거야? 그랬을 때 제가 아, 쓸 거야 했는데 지금 이 소설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뭔가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장이었어요. 언제 쓸 거야라고 물어보던. 곧 발표작이니 곧 발표되길 바라지만 또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작가님 육성으로까지 이렇게 낭독된 이 부분만은 제가 어떻게든 꼭 살려서 소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읽는 맛이 있고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2019년에 나온 소설집 공고 무슨 곰에는 단편소설 2편만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표하셨던 단편소설도 많은데 이후 출간 계획 있으세요? 그 공곤무슨곰이라는 소설집은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우수작가로 선정되면은 그렇게 책을 내게끔 돼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2편 응모한 작품을 바로 책으로 출간하는 시스템이라 그렇게 됐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런 정식 소설집을 묶을 만큼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묶으려면 묶을 수 있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들고 막 정신없을 때 막 써서 발표한 그런 부끄러운 작품들도 많아서 좀 이렇게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결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고도 느껴져서 들여다보고 그래도 내년 하반기쯤에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희곡은 쓰고 나면 배우, 연출가 등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이루어져서 무대에 오르게 되고 관객들의 반응도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희곡과 소설을 쓸 때 느끼는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소설은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쓸 때 좀 내밀하고 은밀한 저만의 이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희곡을 쓸 때는 처음부터 약간 공개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쓰는 작업은 개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소설 쓸 때 느끼는 기쁨과 비슷한 걸 느끼지만 쓰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무대에 구현됐을 때 이미지 그리고 어떤 배우가 이 대사를 할까 이런 걸 상상했을 때 그 기쁨이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다르고 작업 방식도 소설은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 희곡에 제가 예를 들어서 멋진 장면을 위해서 막 꽃잎 수천 개가 흩날린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작비도 필요하고 맞아. 수천 개가 무대에 흩날렸을 때 관객석에 날아갈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대본을 쓰고 나서 시작이거든요. 사실 희곡은 어쨌든 제작이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내가 대사를 해봐도 이건 내 대사가 아닌 것 같아. 이 배우가 이 인물이 할 게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면은 대부분 그들 말이 맞아요. 저는 머릿속에서 단지 생각하고 쓴 거고 그분들은 그거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저는 고칠 수밖에 없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오가는 어떤 기쁨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탈구에서 넘긴 희곡 이제 제작 미팅이 이제 시작돼서 여기저기 불려다닐 것 같고요. 소설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 곧 발표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벌써 끝으로 나에게 DIY란 땡땡이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나에게 DIY란 건축이다. 건축. 그야말로 그렇네요. 제가 정선인 작가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 DIY로 이제 섭외를 했다고 하셨을 때
갑자기 이제 DIY? 이게 DIY일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선인 작가님께서도 제가 뭐 주차장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DIY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Do it yourself이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아무튼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동료 작가들이랑 같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섭외가 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DIY라고 말하지 않고 건축업자로 내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DIY는 저한테 약간 건축 개념에 더 가까운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사이즈가 훨씬 크니까. 근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멋있는 취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코너에 참여해 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취미로 느끼지 않고 필요에 따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DIY라고는 개념의 틀에 넣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섭외 전화를 받고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면은 취미라고 당연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쩐지 제가 취미를 선물로 받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